두 번째 발표는 아니타 바이바르 교수의 자연과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법입니다. 아니타 바이바드 교수는 2012년부터 라트비아 문화교육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라트비아 대표단을 이끌었고 2017년부터는 라트비아 문화아카데미에서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책 법률 석사 프로그램을 지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퍼실리테이터로 활용 중입니다. 자, 아니타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따뜻한 환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외기빈 여러분, 저희 이번 세계무형유산 포럼에 올 수 있어서 이렇게 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최처에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플랫폼이 있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 법률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그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연과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의 두 개 별개의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담론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연과 무형문화유산을 하나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형문화유산을 우리 인간 삶의 일부로 보고 우리와 상호작용하는 요소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연과 상호작용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각각 그 개별 개념을 별개로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적으로 또 국내법적 담론에서 그렇게 이것을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과 무형문화유산은 서로 긴밀하게 깊이 있게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연자원을 통해서 생활하고 관련 지식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원재료를 통해서 사람의 창의성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예품을 통해서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예품은 기능적 또 미적 가치를 지니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섬유 제품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주변 경관과 사운드를 형성하고 또 자연에 거주하면서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또 영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 인간은 정체성도 형성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자연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념과 용어를 자연을 통해서도 발전시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고 시, 노래로 전승을 하는 것입니다. 라트비아 민속 음악에 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잘못일까? 광활한 숲 끝자락에 생활의 터전을 잡게 된다면 5마리 사슴으로 밭을 일구고 6마리 어린 꽃사슴으로 밭을 가꾸네. 라는 이런 민속 음악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자연 간의 상호 연결성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되는데요.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 문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들은 또 법에서도 표현됩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방식, 다양한 이유로 법에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물 문화 다양성이 지금까지 국제법에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생물 다양성, 문화 다양성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국제적인 협약과 조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환경 보호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련된 국제 협약 또 제약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에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이 있는데요. 이는 생물다양성이 인간 활동으로 인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세계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협약에서 생물다양성의 문화적 가치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토착민 공동체가 가까이 하고 전통적으로 의존해왔던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그 인식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또 토착민 공동체의 전통적인 삶을 표현하며 생물학적 자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문화다양성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환경 보호와 천연자원 관리에 대한 전통 지식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는 차원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과학과 토착 지식 간의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문화 다양성에 기여한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두 개의 문서 모두 전통적인 지식 또 전통적인 생활을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토착 및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양한 그 사회 영역을 다 이제 보기 시작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된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공통된 목표가 무엇이는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 다양성이든 아니면 무형문화유산 보호이든 환경 보호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국내, 국제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국내법으로 이게 또 전환이 되고 국내법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시스템과 제도와 문화에 따라서 각각 개별 국가들의 환경이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패턴이 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 여기에 국내법이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서로 이렇게 이 섬유질은 또 다르게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법이 어떻게 또 드러나는지를 보는 것 또한 우리 문화 다양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법 의 중요성 그리고 이게 어떠한 다양한 접근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프랑스와 라트비아 여러 교수들도 동료들이 한 26개 국가에서 와서 우리가 함께 6년 전에 연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오스모시스라는 연구 사업을 저희가 실시했었는데요. 문화재 또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된 국내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그때 당시 저희와 함께 했던 이해 당사자들 또 동료 교수님들 모두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내의 그 법제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고 그 국내법의 다른 법률과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그중에서 특히 환경법과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올해 9월에 또 새롭게 발표된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의 그 제롬 페러쇼드라는 교수님께서 무형문화유산과 환경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국내 차원에서 이런 상호작용이 특히 산림, 생태계 관리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또 습지, 수자원 체계 관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 경우 여러 보호 관행, 보호 관습들이 보통 그 현지의 관습법에 의거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 관계 농업 재판소가 어떤 나라에 발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전통 관계 농업 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보통 이제 그 마을의 노년층인 노인분들께서 재판관으로 계시고 이제 관계 농업에 대해서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페루에도 이런 비슷한 재판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 종목 모두 국내 차원에서는 무형문화유산 종목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또 자연에 대해서 만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국내법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만나는 지점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특히 전통 지식 또 전통 문화가 워낙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걸쳐서 검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 또 자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많은 검증을 해서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은 또 토착 공동체의 천연자원 관리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기에 이게 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제 국내법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머쇼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정 전통 관습이 생물 다양성 보호와 관련된 법제와 상충한다 하더라도 관련 전통 관습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령에서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어떻게 각국이 이어나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동시에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같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무형문화유산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그 개발, 특히 북유럽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 연구를 통해서 제가 어떤 그 인사이트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트해 국가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애니아에서는 특정 전통 관습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연을 활용하는 뭐 열매를 채취를 한다든가 이런 지식이 보호 구역에서도 존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립공원 같은 곳에서도 열매 채취가 가능한 것인데요. 이런 북유럽,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환경 권리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어디라도 자연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민간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접근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간 소유의 작은 땅이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시민으로서 가서 열매를 따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환경을 존중하고 자연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뒷받침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전통 관습을 유지를 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국내법이 제정이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립을 할 경우에는 특히 교육이나 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전환시킬 때 그렇습니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발트해 지역 국가로서 굉장히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섬, 특히 연안 지역에 살고 계시는 지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여기 전통 자원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바다 표범 사냥을 한다든가 바다 표범 관련된 전통 관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규모로 사용을 할 때 이것은 하나 전통이다, 문화이다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차원에서 보고서를 발생을 할 때도 에스토니아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원을 확보를 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에스토니아의 우리 토착민 공동체에 있어서는 전통이다. 이것이 하나의 문화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이런 그 바다 표범을 이제 사냥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상품, 작은 뭐 수공예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고 공동체의 삶을 영위를 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환경보호 간의 조화로운 공존에 있어서 이런 천연자원 사용의 범위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와 그들의 생활 영위에 있어서 활용되는 전통 지식과 관습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매우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 또 보호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이 있고 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이 토착 공동체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그게 기준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법적으로도 잘 균형을 잡으면 충분히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환경보호 간의 그 조화로운 공존은 각각 국가별로 또 공동체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토착 공동체의 이런 활동들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토착민의 권리와 이해 관계는 계속해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떤 국제무형문화유산법에서 그러니까 국제법에서 이런 영역을 더욱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 이행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적으로도 무형문화유산의 환경보호의 교차점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제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03년 협약이 SDG와 통합되면 더욱더 인식이 제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전통문화관행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관장하는 법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환경법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 제고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그 두 가지 법의 영역, 다시 말해 무형문화유산 보호 그리고 환경보호라는 두 개 별개의 영역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는 같은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